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우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소행성의 귀중한 자원에 대해서였죠. 어떻게 천체를 포획할지, 그리고 우주에서의 광물 채굴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강력한 작살이 붙어 있는 장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작살을 소행성에 달아 장치에 달린 모터의 힘을 사용해 희귀금속의 채굴을 진행할 수 있는 우주도시로 가게 된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소행성이라는 것은 사실 보물의 산입니다. 2015년 7월 19일에는 추정 약 5조 달러나 되는 가치가 있는 백금으로 된 소행성이 지구 바로 옆을 통과했는데요. 즉, 지금까지 믿기 힘들 정도의 가치를 가진 이 보물 덩어리가 우리 곁을 지나는 동안 그 누구도 이 소행성을 잡을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만간 기술이 충분히 발달한다면 소행성에서 백금과 코발트 같은 원소, 그 밖에도 귀중한 광물 자원의 채굴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를 지구에 가져간다면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는 많은 나라들과 기업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금속으로 된 소행성은 직경 1.5km 정도로 비교적 작은 것이라도 희귀금속을 포함한 여러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가치는 1997년 시점의 가격으로만 해도 20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현재 지구 표면에서 채굴되는 대부분 모든 금, 코발트, 철, 망간, 몰리브덴, 니켈, 오스뮴, 팔라듐, 백금, 레듐, 로듐, 루테듐은 먼 옛날 지각이 식은 후의 지구를 대량의 운석이 강타한 대폭격기라 불리는 시기에 충돌했던 소행성의 일부입니다. 40억 년 전, 질량이 큰 지구에서는 내부의 분화가 시작되었고 무거운 원소의 대부분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핵 쪽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지각 부분에는 원소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소행성의 대부분은 질량이 작아 내부 분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원소들이 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2004년 전 세계 전체의 철광석 생산량은 10억 톤이 넘었습니다. 그에 비해 직경 1km의 큰 M형 소행성은 철, 니켈, 합금을 최대 20억 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소행성 중 가장 크다고 알려진 푸시케에는 지각의 1000배나 되는 광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얼마나 더 우주 산업을 뜨겁게 달굴지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소행성 푸시케에 포함되는 광석의 함유량은 어림잡아 추측해도 전 인류의 수요를 수백 년 동안 조달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풍부한 자원이 우리의 태양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스페이스 콜로니를 통해 여러 다양한 행성에 존재하는 물을 대량으로 얻는 것도 가능해질 겁니다. 우주기지의 생활 환경을 정돈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 그곳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원료 조달에 걸리는 비용 또한 현격히 낮출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사람들은 이 주제 자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우주의 소행성에서 채굴된 모든 자원은 이를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물인 채굴자가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법을 미국 의회가 통과시켰을 정도입니다. 이미 이 분야는 SF 작가들의 작품 소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단체나 많은 국가가 그 동향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통과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 이외에도 다양한 행성이나 위성이 귀중한 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건조하고 불무하다는 달조차 그 내부에 대량의 헬륨-3을 포함하고 있어 방대한 에너지를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는 이미 여러 나라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 달에 기지를 설치하고 채굴을 시작하면 달에 있는 헬륨-3의 매장량으로 전 인류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향후 5,000년이나 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주기술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빨리 항성 간의 여행을 실현시켜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러시아 자산가였던 유리 밀러 씨, 전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스 박사,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 책임자 마크 저커버그, 거기다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다수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빛의 속도의 5분의 1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는 초소형 우주선 스타칩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체는 화성까지 1시간, 며칠이 지나면 명왕성까지 도달할 수 있고 일주일도 안 되어 보이저우를 제치고 20년이 지나면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 프로젝트에는 이미 1억 달러가 출자되어 향후 20년간 추가로 10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초소형 우주선의 발사는 20년 후쯤이라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단 몇 그램밖에 나가지 않는 우표 크기의 작은 기체가 지구 궤도를 향해 발사됩니다. 기체에는 돛이 장착되어 있고 이 돛 부분은 지구에서 강력한 레이저광을 받고 있습니다. 2분 정도의 레이저 추진에 의해 기체의 속도는 광속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속도, 즉 인류 사상 등장한 어느 기체와 비교해도 1000배 이상의 속도에 달하는 것입니다. 기체는 발사된 후 20년 동안 비행을 이어가며 항성 사이의 공간에 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모아가게 될 것입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에 도달하면 탑재하고 있는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로 행성을 촬영해 영상을 지구로 송신합니다. 어쩌면 우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의 영상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과학적 지식 외에도 이들 행성이 인류의 이주처로서 적합한지를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에는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 프록시마 B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가령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를 조사한 곳에서 다른 이익을 찾지 못했더라도 태양계의 어떤 장소로도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고 필요한 데이터를 전해주는 기체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소형 우주선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1시간이면 화성으로 짐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태양계를 면밀히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꿈같은 일에서 일상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런 계획들은 SF 세상의 이야기 같지만 실현을 막을 과학적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프로젝트의 발안자와 참가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고도의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점점 기체의 소형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20년 후에는 초소형이면서도 초고성능을 가진 우주기가 개발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주 기술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시 다룰 예정이니 지금 더 중요한 건 좋아요를 누르시고 새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